안녕하세요. 이 민담이 내 꿈이라면 10달 동안 품어내는 10개 이야기의 꿈친구 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이 민담이 내 꿈이라면이라는 여정이 내 내면의 여정일 텐데, 내 내면, 즉 무의식의 영토를 탐색할 때 이 무의식의 언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무의식을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의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감각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의식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리고 의식의 수면 아래에 감춰져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원대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서 이 무의식을 경험하는 것은 의식의 수면 위로 이렇게 잘랑잘랑 올라오는 무의식의 조각들을 꿈이나 상상 또는 백일몽 등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런 무의식의 조각들을 이렇게 어부처럼 건져 올려서 이것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나의 내적 자양분으로 소화해내고 수용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내면 작업 또는 꿈 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작업을 쭉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평소와 다른 아주 길고 장황하고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꿈들을 꾸게 되어 있는데, 이런 꿈들을 우리는 빅드림이라고 합니다. 빅드림이라는 것은 내가 내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슈가 집단 무의식의 어떤 원형적인 테마와 깊이 있는 공명을 하게 될 때 그 테마 자체가 내에게 빅드림의 형태로 이제 오게 되는데, 깨어있는 삶에서 이 빅드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빅드림과 같이 유사한 어떤 드라마의 펼쳐짐은 신화나 민담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신화나 민담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인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어려움에 대한 테마들이 원형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원형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드러난 이야기들이 신화와 민담들입니다. 그래서 민담, 신화, 꿈은 모두 무의식의 산물이고, 그리고 이것을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언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과 은유라는 무의식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상징과 은유는 이미지의 언어이죠. 그래서 상징이라는 어떤 이미지의 언어는 대체 어떤 감각의 언어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징의 의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상징이 가진 특징을 좀 설명하려면 이 한자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 상징의 한자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상자는 코끼리 상자, 그리고 징은 불을 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끼리 상자를 보면 우리가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코끼리상은 상형 문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이제 서 있는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죠. 코를 이렇게 높이 들고 앞발을 들고 꼬리를 뒤로 쭉 내린 뭔가 포효하는 느낌의 코끼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형 문자를 맨 처음에 만든 중국 사람은 이 코끼리가 이렇게 코를 높이 들고 앞발을 들고 서서 포효하는 느낌을 보면서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경이롭고 뭔가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기 나라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고, 내가 이제까지 처음 본 동물을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나에게 놀라움을 줬다라고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의 느낌을 보면 단순히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나에게 경이로움을 줬던 그 코끼리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즉 어떻게 언어화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징이 가진 특징 같은데, 상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감각,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 심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한번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심볼 이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그런 어떤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섹스 심볼이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는데 섹스 심볼 이러면은 제 안에는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마릴린 먼로가 생각납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제 특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눈을 좀 반쯤 감고 도톰한 입술 사이를 약간 벌리면서 뭔가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을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는 듯한 이런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진이 바로 떠올리죠. 근데 그런 사진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여자지만 그 여자의 그 유혹에 좀 내가 응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일렁거림을 느끼게도 됩니다. 이런 심볼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안에 어떤 내 마음을 일렁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강렬한 에너지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심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상징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보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뭐 듣거나 뭔가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 내 안에 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상징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상징은 어떤 그 모양이나 느낌을 보고서 내가 어떤 강렬한 느낌을 감정적인 그런 어떤 동요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상징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우선 평화의 상징 이러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동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비둘기죠. 이제 이 비둘기는 입에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이 노아가 이 홍수가 이제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이제 배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이제는 좀 땅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새를 날려보내면서 이제 어디 육지의 증거를 좀 가져오라 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새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이 충실한 비둘기는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육지의 증거로 노아에게 가져다 주고 그로써 이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동물들 이 정착에서 어떤 살 땅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시간에 또 다시 시작되곤 합니다. 자, 그때부터 아마도 이 비둘기는 우리에게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서 계속 이제 자리 잡고 있어 왔는데요. 이제 이런 비둘기를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비둘기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떠올리는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의외로 이제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 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다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이 닭둘기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강남도로에 나서면 지난 밤에 이제 취객들이 토해놓은 토사물을 위해서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그 토사물을 쪼아먹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제 안에는 어떤 비둘기라는 느낌이 왔을 때 더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둘기들이 대다수 이제 뒤뚱뒤뚱 걸으면서 뭔가 사람이 와도 이제 다니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도시 유해동물, 뭔가 얘네들은 닭둘기 같이 뭔가 닭과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각자 뭐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이 비둘기를 경험했을 때 이제 그 경험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이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비둘기를 경험했을 때 무엇이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느낀 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다면 나에게는 이제 비둘기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무서워 이런 감정이 우선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대전 시기에 이제 이 비둘기를 경험한 사람은 이 비둘기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거예요.
즉 뭐냐, 예, 군대와 군대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고마운 전력으로서의 이제 비둘기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물학자라면 이 비둘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특성인 회귀 본능을 바로 떠올릴 거고, 이 회귀 본능은 실제로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기 때문에 이 놀랍다, 굉장히 독특한 새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뭐냐, 그리고 이것을 빼먹었는데, 내가 만약에 프랑스 요리사라면 비둘기는 꽤나 고급 식재료이기 때문에 나에게 비둘기 이러면 굉장히 고급 식재료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탁 올라올 것입니다. 즉 뭐냐, 내가 경험한 비둘기들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그런 어떤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낀 그 감정들 내지는 그 의미들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는 내가 내 안에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로서의 비둘기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2차 대전을 산 사람이라면 이런 비둘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고마운 그리고 똑똑한 비둘기, 충실한 비둘기라는 느낌의 어떤 비둘기의 의미를 가질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프랑스 셰프, 고급 프랑스 요리를 만드는 셰프에게는 이렇게 귀한 그런 식재료로서의 비둘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비둘기와 어떤 경험을 이 이미지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에 대한 느낌, 의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미들이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상징은 아까 말한 어떤 나에게 강렬한 느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특징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다양한 층위를 가질 수 있고, 그 이유는 내가 이 비둘기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 그 다양한 그 의미들은 모두 다 참이고,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만 참이고 이 나머지 것들은 참이지 않다라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징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징은 굉장히 천차만별의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모두 다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뭔가 바라볼 때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상은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을 지닌 사람이 이 코끼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코끼리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 코끼리가 태국이나 아니면 뭔가 이 동남아에 있는데 어떤 굉장히 신성한 축제에서 신과 같은 의미로 이제 이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만약에 바라보게 되면 이 코끼리의 의미는 나에게 신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코끼리를 경험한 곳이 서울대공원의 이 철창에 갇혀진 코끼리로서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의 이 코끼리를 내가 경험하게 됐다면 이 코끼리는 나에게 학대받는 불쌍한 동물,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동물로 내가 이 코끼리의 의미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코끼리에 대한 의미들이 다양한 층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상상해내는 것은 누가 상상하느냐가 그 의미를 상상하는 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장님과 코끼리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더 이것이 이제 좀 자세히 드러나는데, 각자 모두 다 여기서 경험한 코끼리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코끼리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코끼리를 경험한 의미들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우리가 어떤 이 코끼리를 경험했을 때 경험한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제한된 계속 이 코끼리로서의 감각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투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코끼리는 벽인가 봐.'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 경험을 코끼리와 했을 때는 내가 이 코끼리를 맞이했을 때 내가 이걸 넘어서 뭔가 다른 세상으로 열리는 문을 경험하고 싶을 때 코끼리는 벽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인제 세상에 더 너머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좌절감을 이 코끼리가 나에게 경험하게 했다면 이 '코끼리는 벽인가 봐.'라는 그런 어떤 경험은 나에게 상당히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뭔가 넘을 수 없는 초라하고 나약한 느낌을 계속 상기시킬 것이고 뭔가 코끼리와 비슷한 존재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저 존재는 나를 그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라는 어떤 감정적인 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이 코끼리의 전체를 경험하기보다는 이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이 코끼리에 대해서 계속 어떤 특정한 고착된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데 물론 이 투사, '내가 이 코끼리는 벙인가 봐.'라는 이 투사 자체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경험한 코끼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코끼리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 조금씩 다들 모아 놓는다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체가 제한되고 내가 상상력을 그 너머로 상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 모든 투사를 모아 놓는 그 총 집합은 어쩌면 이 코끼리의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투사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것을 대상을 경험했을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했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상대가 나에게 그런 경험을 일부러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인제 우리가 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투사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저것을 넘어가고 내가 이걸 극복해낼 수 없다는 그 어떤 나약함, 이 내 안의 약함 이런 것들을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의 잘못을 "너 잘못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제 우리가 보통 투사라고 하는데요. 이 투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경험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인제 내가 이 내면 요정을 탐색하는 게 우리가 미로를 "내면의 미로를 탐색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맨 처음 경험한 것이 이 뱀의 두려움이라면 내 안에는 이 뱀에 대한 두려움, 뱀과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내 안에는 어쩌면 '이 미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내면 작업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없어. 그래서 미로의 내면 작업을 할 수 없어라고 내가 강렬한 이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집단적인 투사를 다 이렇게 모아서 이 미로에 대한 어떤 탐색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이 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내가 이 미로 안에서 이 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미로의 입구에서 내가 이 뱀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지 이 미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미로를 뱀으로 투사를 했었는데 인제 이 투사에 대해 진실을 발견함에 따라서 '아 내가 그때는 너무나 뱀이 두려워서 투사와 뱀을 구분 이 미로와 뱀을 구분하지 못했지.'라는 투사에 내가 걸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아 내가 이것을 뱀을 두려워하는 거지 미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 그렇다라면 미로를 경험하는 미로를 아내를 탐색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하지 않은 일일지도 몰라라고 미로를 탐색하도록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단으로 투사를 하는 이유를 집단으로 투사를 하는 이점을 좀 제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각자 어떤 대상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경험이 천차만별로 서로 다른 층위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상상해내는 범주 역시도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범주도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으로 펼쳐내는 그 층위가 내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참이지만, 그 참인 그런 상상력의 그 제한됨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내가 이것을 집단으로 작업하기 전까지는 그 전체적인 이미지에 다다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제한적인 상상, 투사를 모아보면 어쩌면 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다르는 그 그림의 진실, 이미지의 진실에 다다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경험에 다다르게 될 때, 그러면 내 투사가 머무르고 있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런 투사에 머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고, 그로부터 바로 내 투사를 통해서 내 내면에서 내가 이 투사를 가지게 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유명한 미노타우루스가 갇혀 있는 그 미노스의 미궁 이미지인데, 내가 만약에 내 내면의 내가 머물고 있는 내면의 영토가 이렇게 63번의 영토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74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93번, 어떤 사람은 이렇게 7번일 때, 이런 내 영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 같이 나눠서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이 내면이 미로라는 그런 어떤 미로의 지도를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고, 그러므로 이 미로 안에서의 여정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섬세하고 모든 곳을 다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징의 언어로 되어 있는 무의식의 언어라는 것이 상징의 언어인데, 상징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은 우리 안에 강렬한 감정적인 어떤 경험, 느낌을 남긴다. 그리고 상징은 그 모든 경험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이 상징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여러 층위로 형성돼 있고 그 모든 층위는 다 참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 무의식의 언어인 상징의 언어로 되어 있는 꿈, 신화, 민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그 상징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할 때 그 의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집단 안에서 나눌 때 그 전체적인 이미지에 뭔가 더 명확한 미로의 지도에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을 관통하는 어떤 아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상징의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봤는데요. 이제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에 이제 댓글로 그 질문을 남겨놓으시거나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 도구 상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동영상은 아마도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다뤄야 되는 강의의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꿈도구 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